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삼성 또 초격차 5나노 공정으로 CPU 시장까지 장악, 놀라 뒤집어진 미국, 삼성 반도체로 일본 밟고 유럽까지 장악하려는 상황에 놀라 뒤집어진 일본,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결국 또 5나노 공정을 해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알려진 암과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 시놉시스와 함께 협력해 5나노 EUV 공정을 활용한 차세대 서버용 시장을 장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실제 미국의 인텔이 독점해온 시장인데 서버를 작동시키는 데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데이터 센터, IoT 및 5G와 관련해 서버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시장을 인텔보다 앞선 공정을 활용해 시장 진입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번 시장 진입이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의 기업인 시놉시스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협력을 통한 시장 진입이기에 독단적이지 않다는 점이 삼성에겐 가장 이점이 되는데요. 실제 삼성이 독단적으로 CPU 시장까지 치고 들어갔다면 미국의 견제를 아마 크게 받았을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시장 성장률이 또 높다는 게 삼성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연평균 약 8% 수준으로 2030년까지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런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시장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 삼성이 꼭 잡아야 할 이유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을 활용해 암 그리고 시놉시스와 협력해서 발표할 제품명은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최근 AMD가 인텔과의 경쟁에서 이변을 보여준 것처럼 두 설계 회사와 협업해 최신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 진입을 한다면 AMD가 현재 인텔을 뒤집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이죠. 다음으론 삼성이 또 독일 미넨에서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이번 미넨에서는 여태 다른 나라에서 삼성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보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럽은 현재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모두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 당연히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시장에 떠오르는 아이템이 바로 뭐죠? 바로 5G와 자율주행입니다. 따라서 유럽은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및 최신 노드를 활용한 파운드리 공정에 정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을 정도로 이번 삼성 미넨 파운드리 포럼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아마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회사 브랜드 네이밍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바로 경제 대국 중 한 나라인 일본이 직접 공격을 가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삼성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로 분사를 한 당시에는 대형 고객들에게 아주 많이 크게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파운드리 사업에 리스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고객 다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사를 하면서 독립을 한 것인데, 최근 들어 그 리스크를 오히려 점점 더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오히려 고객사를 찾으려고 했던 반면, 최근에는 사실상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겸줄 만한 회사는 삼성뿐이라며 오히려 고객들이 직접 삼성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2019 독일 미넨 파운드리 포럼에는 작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유럽 전 지역의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한 설계 업체들인 팹리스 업체들과 파트너사들이 참여했고, 실제로 본인들의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본 행사를 통해 본인들 자체 부스를 만들어 공개한 기업도 약 기존보다 70% 정도 증가해서 삼성도 그 관심에 사실상 놀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초 비메모리 2030이란 전략을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들어와 사실상 삼성의 반도체 모든 사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심보로 우리나라와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을 공격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외에는 그 대안이 크지 않아 일본의 공격은 이렇다 할 만한 피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인들의 분노만 세운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국제관계 사슬을 본인들의 억지와 한국에 대한 그저 분노를 풀기 위해 행동했지만 역시 먹히지 않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와는 다르게 이번 유럽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이 강조한 것은 이전 행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컨슈머 및 5G와 관련된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메인스트림 공정은 조금 들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완전 공피평 실리콘 인슐레이터라고 불리는 Fully Deflected Silicon on Insulator, 즉 줄임말로 FDSOI라는 공정입니다. 실제 웨이퍼 뒷면에 아주 얇은 고순도의 절연막이라고 불리는 이 옥사이드층, 즉 산화막을 올리고 전자가 통할 수 없게끔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웨이퍼를 붙이는데요.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올리고 웨이퍼를 붙이는 겁니다. 두 개의 웨이퍼가 하나의 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널에서 생길 수 있는 누설 전류를 막아주게 되어 전력 효율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지루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결론은 앞으로 EUV와 더불어 당분간 파운드리 시장에서 강력하게 먹힐 기술을 현재 삼성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8나노 이 FDSOI 공정은 ST마이크로사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ST마이크로라는 곳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14나노와 8나노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다는 점은 10나노 미만의 노드를 하고 있는 곳이 삼성과 TSMC밖에 없기에 사실상 FDSOI라는 이 공정의 경쟁력은 삼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 미친 듯이 발전되어 마치 2000년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2019년에 살고 있는 증거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인터넷 보급입니다. 현 시대의 와이파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이죠.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와이파이를 통해 시청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즉시 한국으로 향하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자랑하고 보급률 또한 95.9%를 기록하며 전세계 최고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년 해외 품질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354.07mbps로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느린 홍콩의 11.70mbps보다는 30배, 가장 빠른 수준인 영국의 50.38mbps보다 7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또한 주요 선진국보다 1.9배에서 최대 4.4배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는데요.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 끊김없고 빠른 와이파이 속도를 보여주어 쾌적함을 넘는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탈현금화입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업소가 많아 항상 여분의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이것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201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14%라는 낮은 현금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택시를 타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곳에 여행을 가든지 가벼운 지갑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며 감탄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근거는 뷰티 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완두콩과 달팽이 등에서도 성분을 추출하여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헤어 살롱과 네일아트의 서비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성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관리를 잘한다고 말하는데요. 한국만큼 남성 뷰티 시장이 큰 국가가 없다고 말하죠. 이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뷰티는 이미 K-뷰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류의 일부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식고 일본의 화장품이 주류가 되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자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5.2%를 기록하며 25.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일본의 자리를 재타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유튜브의 뷰티 채널도 한국에서 트렌드를 이끌어갈 만큼 미래의 뷰티 산업은 한국이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근거는 로봇 기술입니다. 미래는 로봇이 모든 곳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시 여겨지는 현 시대에 한국은 이미 모든 곳에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쉽게 증명된다고 하죠. 외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LG전자의 안내로봇과 청소로봇을 보며 미래 사회를 경험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근거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을 빼먹을 수는 없죠. 미래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2014년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발표한 ICT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NHN의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2승 1패의 기록을 보여주며 승리하였죠. 또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국방, 의료 분야 등에 확장하며 새로운 단계의 AI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평균 43%인데 한국은 8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연락을 할 때, 각종 영상을 시청할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상점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등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를 볼 때 세계 최고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삼성전자가 한국의 기업인 것도 납득이 간다고 하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근거는 유전공학입니다. 한국의 유전공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로 대표되는 재생의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8개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 무려 4개가 한국의 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시장 조사업체 BIS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연간 41.2%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4조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는데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시장을 한국에서 이미 절반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후진국, 기술대국 착각하지 마. 일본의 유명 경제 전문가가 일본은 이제 후진국이라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숫자만 보면 일본은 이미 참담한 수준이어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인데 기술 대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지금처럼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면 원래 가난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인공은 부자의 교과서 등을 펴내며 국내에도 잘 알려진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츠다. 그는 지난 27일 발매된 뉴스위크 최신호에 실린 칼럼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냉혹하게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급속히 빈곤해졌다며 각종 경제 지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경쟁력 순위는 30위로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38개국 중 27위다. OECD의 각종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내 총생산 비율은 43개국 중 42위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0개국 중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7개국 중 32위,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4개국 중 31위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이 한때 세계 2위의 부한 나라였다는 명제도 부정했다. 원래 잘 사는 나라였다가 경쟁력 저하와 인구 감소로 경제력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는데 반짝 경제 호황을 겪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가야 게이츠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최하위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순위는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의 버블이 낀 1980년대에 각 국가의 생산성 격차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의 생산성은 낮았다면서 1인당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수출 대국이라는 표현도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했다. 2017년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3.8%에 그쳤다.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